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보다는요,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들이 현재 시장 국면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시사하는지,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도 있게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2026년 1월 11일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12월 고용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 노동시장의 아주 결정적인 변화 신호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사실 헤드라인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시장의 생각보다 경제가 훨씬 더 약하다는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리즈 앤 손더스가 분석한 비농업 부문 고용, NFP 지표입니다. 네, 12월 NFP가 5만 건 증거에 그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5만 건요? 네, 2020년 팬데믹 회복기 이후로는 가장 약한 수치 중 하나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 숫자 자체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바로 수정치에 있습니다. 지난 2달간의 고용 수치가 총 7만 6천 건이나 하향 조정됐거든요. 7만 6천 건이요? 네, 이게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80km로 달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의 기본 동력이 훨씬 약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대규모 해고 같은 급격한 충격이 온 건 아니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신규 채용의 열기가 아주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바로 그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할까요? 노동시장의 유효 인력, 그러니까 슬랙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성장 둔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아하.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방어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데이터는 시장이 2026 상반기 중에 연준이 완만한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기대를 더 강하게 반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슨 퍼먼의 분석을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 보입니다. 2025년에 들어서 월 평균 고용 증가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네. 마이너스 91만 1000건에 달하는 예비 벤치마크 수정치입니다. 이 숫자는 거의 오타처럼 보이는데 이 정도 규모의 수정은 역사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그게 오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바로 이번 고용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요? 네. 저 정도 규모의 하향 조정은 경제가 단순히 둔화되는 후기 사이클을 넘어서 초기 수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수축 국면? 네. 수요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멈추고 투자를 미루는 아주 직접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듀레이션 노출을 늘린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게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듀레이션은 시소의 받침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거리가 길수록, 즉 듀레이션이 길수록 작은 힘으로도 시소의 반대편을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죠. 네. 채권에서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처럼 고용이 약해져서 앞으로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보유해서 금리가 조금만 내려도 채권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해지는 겁니다. 헤드라인 숫자 이면을 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군요. 이제 표면 아래에 숨겨진 노동시장의 질적인 악화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 폴리타노의 분석은 공식 실업률 U3와 광의의 실업률 U6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한가요? 이건 마치 레스토랑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식 실업률 U3는 레스토랑에 비어있는 테이블이 몇 개인지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요. 그렇죠.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U6는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매니저는
예약 취소가 많았고요. 와서 앉아있는 손님들도 대부분 물만 마시고 있어요. 라고 말해줄 겁니다. 숨겨진 속사정이 드러나는군요. 맞습니다. 즉, U6는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의 숨겨진 약점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결국 공식 실업률만 보면 시장이 성장 둔할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장기 채권에 대한 매력을 더 높게 평가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그럼 어떤 지표를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시간제 근로가 계속 늘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표가 가속화된다면 이건 경기에 민감한 하이힐드 채권 같은 자산에 대해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데이터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안정적인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5만 명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한쪽은 안정적인데 다른 쪽은 오른다. 이 둘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격차가 바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구조적인 문제요? 네, 새로 직장을 잃는 사람의 속도는 늘지 않고 있지만 일단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대량 해고라는 급성 쇼크가 아니라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성 질환의 형태로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경기 순환주처럼 경기에 민감한 자산보다는 채권이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적인 자산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앞으로 공식 실업률 U3가 4.1%를 넘어섰는지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연준이 본격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보면 노동시장이 확실히 힘을 잃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이슨 퍼먼이 가져온 다른 데이터를 보면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5% 이상에서 여전히 견고합니다. 노동시장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임금은 계속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현재 연준과 시장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노동시장이 식고 있음에도 임금 상승 압력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려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더 오래, 더 높게, 즉 higher for longer 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다음 달에 발표될 고용 비용 지수 ECI가 이 끈적한 임금 추세가 계속될지 알려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은 임금 상승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요지도 있지 않습니까? BCA 리서치의 차트를 보면요. 미국 경제 전체 파이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즉 노동소득 분배율이 팬데믹 때 잠시 올랐다가 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임금 상승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왜 그렇죠?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다는 건 반대로 기업, 즉 자본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다는 의미거든요. 네. 이건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그 이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높은 이익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 인상이라는 비용 증가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있는 셈이죠. 마침 리주앤 손도스의 다른 데이터가 그 점을 정확히 보여주네요. 생산성 증가율은 연 1.9%로 오르는 반면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은 1.2%로 둔화되었습니다. 임금 압력이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디스인플레이션 시나리오처럼 들리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함정이요? 네,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총 근로시간 증가율이 연 0.45%로 급격히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렌지 나무에 새 열매가 열리도록 키우는 대신 이미 열린 오렌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즙을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혁신 기술로 효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인력을 더 투입해서 얻은 결과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훌륭해 보이는 생산성 지표가 실제로는 경제의 취약성을 감추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네요. 경착륙 위험은 줄여주지만 외부 충격에는 훨씬 약한 상태라는 의미니 포트폴리오의 하방 위험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서로 다른 신호들을 시장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프리 셔먼의 차트를 보면 단기금리인 연방기금 금리가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심각한 수익률 곡선 역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채권 시장이 미래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금리 인하를 매우 공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의 전망을 보면 시장은 2025년과 26년에 걸쳐서 연준이 매우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네요. 여기서 저희가 참고하는 거시경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현재 차트에서 보이는 깊은 역전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네, 시장은 이미 연준의 선제적인 완화 정책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완화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5년에서 10년 구간의 장기 듀레이션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근원 인플레이션이 3% 이상에서 고착화된다면 시장의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과는 달리 주식 시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차트 데이터를 보면 소형주 지수 IWM이 나스닥 대형 기술주 지수 QQQ에 비해서 월등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형 기술주에서 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강력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 현상은 앞서 논의한 노동시장 약세 데이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호입니다. 정면으로 배치된다고요? 네, 보통 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이 연착륙이나 초기 경기 회복 국면을 기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즉, 채권 시장은 침체를, 주식 시장은 연착륙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두 시장 간의 명백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내에 대형 기술주에 대한 집중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장의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ISM 제조 PMI가 이 소형주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루크 그로먼의 분석은 장기적인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네, 지난 100년간의 S&P 500 지수와 금 가격의 비율을 보면 2011년부터 이어져온 오랜 박스권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의 상대적 가치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요?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우위의 시대가 저물고 시스템적인 통화 가치 하락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본이 금과 같은 실물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장기적인 체제 변화, 즉 리짐 시프트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네, 역사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이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이 비율이 급락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관점의 변화군요. 이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금과 같은 유형 자산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명목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관련 데이터들은 미국 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의 둔화 추세가 다음 경제 지표들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지가 향후 자산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